승철이 밖에서 미술을 준비하는 사이 찬옥은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옷가지며 모든 것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안지팽이 책상 위 책꽂이에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 몇 건의 중고서적이 눈에 띄었다. 박은식 저, 한국통사와 신채호 저, 조선 상고사 등이었다. 찬옥은 처음 보는 책들이었다. 승철이 민족의식이 투철해 자취방에서는 몰래 조선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을 마신 다음 찬옥은 곧바로 전주로 왔다. 승철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았다. 1938년 2월 찬옥은 신문지상에서 현재명 내전 음악회라는 기사를 읽었다. 당시 조선 내 최고의 음악가 현재명 선생이 전주에 와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기사였다. 반갑고 흥분되었다. 현재명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말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현재명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처음 얻은 직장이 바로 전주신흥학교였다. 대구 기독교 집안 태생이었던 현재명은 평양에서 기독교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내려와 같은 기독교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것이다. 영어와 음악 두 과목을 담당했다. 학교 앞 서문교회에 다니면서 소녀 가극단을 지도하기도 했다. 전주 유치원 교사 양신선 씨와 결혼하고 미국인 선교사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가 귀국, 연희 전문 교수로 있었다. 양신선의 막내 여동생이 찬옥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였다. 그때 전주신흥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 처분을 받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첫 직장이었던 학교에 들러 시리에 빠져있는 교사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처가 어른들에게도 인사드릴 겸 전주회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에 온 김에 다음에는 광주까지 가는 일정도 잡혀 있었다. 찬옥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현재명 선생을 금구학교로 모셔보자는 착상이었다. 정승철 테라다 교장과 상의했더니 기발한 구상이라며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장은 자기 자신도 이은상 작사, 현재명 작곡, 그 집 앞을 부를 줄 안다며 현 선생이 오시면 학교의 영광이라고 좋아했다. 현 선생의 처제를 통해 교섭한 결과 예상 밖으로 쉽게 승낙을 얻어냈다. 현 선생도 금구학교를 알고 있고 광주 가는 길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는 통보가 왔다. 당시 30대 후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현재명은 우리 음악 보급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던 때였다. 찬옥은 기뻤다. 학교에 강당이 없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음악회를 열었다. 교장이 현 선생 소개 말씀을 한 다음 정승철이 풍금을 쳐 반주하고 당대의 최고 테너가 자신이 작곡한 가곡들을 불렀다. 그 집 앞을 부를 때는 교장도 함께 불러 음악회가 절정에 이르렀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자부심으로 찬옥은 뿌듯하기 그지없었다. 교장은 자기 교장 재임 중 최고의 행사였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오노다는 시종일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호사다마였다. 며칠 후 도 학무과에서 교장 정승철, 최찬옥에게 출두하라는 통지가 왔다. 세 사람이 학교 음악회를 주최했다며 시 학관이 경위를 조사했다. 분위기가 아주 위압적이었다. 대일본 제국의 교육 정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몰아세웠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교장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다며 정승철은 자기 지시로 풍금을 연주했을 뿐이라고 변호해 주었다. 찬옥도 이번 행사는 자기가 현재명 선생을 잘 알아 개인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교장과 정승철은 책임이 없다고 옹호했다. 정승철은 지금 모든 보통학교에서 전 학년에 걸쳐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조선어 가곡 음악회를 한 번 연 것을 부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리적으로 맞섰다. 그러나 시화학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징계 및 인사조치 내용이 통고됐다. 테라다 규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20% 감봉, 정승철에 대해서는 2개월간 매월 10% 감봉, 최찬욱은 권고사직, 더욱이 테라다 규장은 벽지 신설학교로 전보됐다. 최찬욱은 테라다 규장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 자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교육자가 희생됐다는 죄책감이 들어 규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테라다는 오히려 자기는 괜찮다며 자기 잘못으로 찬욱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고 미안해했다. 정승철은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승철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학무당국이 음악회를 악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테라다를 축출한 데 있다고 단정했다. 음악회 개최를 밀고한 오노다는 친조선적인 테라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학무당국이 배치한 밀정교사로 알려졌었다. 조선인들 사이에 그런대로 신망을 얻고 있는 테라다를 제거하려고 당국은 그전부터 여러 차례의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초유의 징계 파동을 몰고 온 음악회로 서로 뜻이 맞았던 테라다, 정승철, 최찬욱은 헤어지게 됐다. 찬욱은 불과 9개월 만에 교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 이별하고 교정을 떠나자니 눈물이 앞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의 틀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는 교사 생활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자기를 매섭게 쏘아보던 오노다의 뱁새 눈만 보지 않아도 찬욱은 살 것 같았다. 봄이 오고 봄이 가는 사이 찬욱은 자유와 여유를 마음껏 즐겼다. 그것도 잠시. 꼭두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 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자니 벌써 권태롭고 따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잘됐다는 기색이었다. 어서 혼차를 정해 시집을 가야 한다며 며칠 건너 독촉이 성화 같았다. 하루는 찬욱이 슬며시 어머니의 의중을 떠보았다. 정승철이 어때요? 뭐? 정승철이 그 가정교사했던 사람 말이냐?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겪어보니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해 보려 했으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버렸다. 혼사란 두 집안이 엇비슷해야 좋은 것이라고 딸을 타일렀다. 찬욱에게는 전통적인 명문의 관습을 애써 깨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초여름 들어 중신아비가 들랑거렸다. 전주에서 이름난 집안의 1등 교수를 최고의 신랑감에게 중매하겠다고 입담 좋게 떠들어댔다. 찬욱은 누가 봐도 최상의 신부감이었다. 집안도 집안이려니와 맵시가 우아한 달갈형 미인이었고 덕성스러웠다. 다소곳하고 온화했다. 드디어 중신아비가 혼처를 한 군데 소개했다. 만석군 집안에 동경 유학생이라고 자랑했다. 여름방학 때 전주에 오니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해를 넘기지 말고 혼례를 올리라고 서둘렀다. 양가 어머니들과 중신아비가 동석한 가운데 한경의와 맞선을 봤다. 헌원 장부는 아니었으나 부잣집에서 고생 않고 자란 귀골이었다. 얼굴색은 깨끗하고 맑았으나 해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찬욱과는 6살 차이가 나는 26, 말수가 적고 조용히 들으면서 가볍게 웃는 편안한 사람이었다. 진실성은 있으나 적극성은 없어 보였다. 찬욱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으나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의견도 찬욱과 같았다. 아버지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데도 알아보라며 청혼을 유보했다. 그러나 한시댁에서는 어머니는 물론이고 한경의도 만족해한다면서 조목께서 어서 손부 보기를 고대하니 이른 시일 안에 약혼식을 갖고 혼례 날짜를 정하자는 전갈이 왔다.
찬옥의 어머니는 이만한 신랑감도 흔치 않겠다 싶어 찬옥과 남편에게 혼처를 정하자고 재촉했다. 그렇게 해서 한경의와 최찬옥은 그해 10월 부부의 가연을 맺게 됐다. 신혼여행은 동네 온천으로 갔다. 첫날 밤은 통과 의례를 치르듯 덤덤하게 보냈다. 신랑은 인상이 그렇듯 정력적이거나 쾌활한 사람은 아니었다. 여행 3일째 되는 날 오후 둘이서 금정산 기슭을 거닐다가 한담을 나누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경의가 찬옥씨, 나는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 찬옥은 처음 듣는 말이다. 아나키스트가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감이 있지만 무정부주의라는 것 있잖아요. 무정부주의자라는 얘기지요. 무정부주의라면 정부를 타도하고 관청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테러 행위로 알고 있는 찬옥은 섬쩍지근했다. 아니, 저렇게 귀골로 생긴 부잣집 종손이 어떻게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는가? 찬옥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의의 말이 이어졌다. 아나키즘이란 권력의 지배나 국가나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상입니다. 경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찬옥은 무정부주의라는 말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제까지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아나키즘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긴 하나 인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사상이라고 수긍했다.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인테리가 숨막히는 굴레를 벗어나 자유를 갖고자 하는 이념적 운동이라고 찬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으로 신행 갔을 때 찬옥은 경의 책상 위에 영국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 프랑스 부르동의 소유란 무엇인가 등 아나키즘 창시자들의 일본어 번역판 저서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경의가 아나키즘의 심취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책갈피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11명이 두 줄로 찍은 사진이었다. 경희는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어느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사진 아랫부분에 동경 아나키스트 동지들 1937년 2월 10일이라고 씌어 있었다. 찬옥의 시댁은 진정에서 불과 1km쯤 떨어진 다가동에 있었다. 그 무렵 전주의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조선인 부자들도 몇 집 살고 있는 동네였다. 사람들이 시댁을 만석군으로 부르고 있으나 실상은 3천석 정도 하는 집이었다. 한경의 중조부, 조부 때는 6, 7천석 했으나 2년 전에 세상을 뜬 경의 선대인이 미두에 빠져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의 선대인은 풍류를 즐겼던 한량이었다고 한다. 한경의가 여러모로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고 시어머니가 두어 차례 말한 적이 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곳간이 따로 있고 800평이 넘는 텃밭이 있는 너른 시댁에는 시조모, 시모, 그리고 온갖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만철인의 일가가 덩그렇게 살고 있었다. 한경의는 독자이고 세 누나는 모두 고창, 부안, 남원으로 출가했다. 살림은 시모가 주관했다. 찬옥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시조모, 시모 남편의 삼시세끼니를 차려드리는 것 위에에는 걱정거리가 없었다. 젊지만 묵직하고 태평스러운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국악단 공연이나 음악회가 있을 때면 둘이서 빼놓지 않고 가기도 했다. 가까이 있는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고 전주 여고보 친구들도 때때로 만나는 평탄한 생활이 이어졌다. 시조모께서는 특히 찬옥을 금이야 오기야 끔찍하게 아끼고 귀여워했다. 맛있거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보면 먹지 않고 두었다가 찬옥에게 먹였다. 시모가 시샘을 느낀다고 입을 삐죽하곤 했지만 시모 또한 나무랄 데 없는 찬옥에게 자모같이 항상 따뜻했다. 이 두 노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찬옥이 옥둥자를 낳아
이 집안이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었다. 찬욱도 날이면 날마다 그것을 기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 1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었다. 노부인들은 물론 찬욱 내외, 찬욱의 친정, 한경의 누나들까지 애태우기 시작했다. 시무가 한 채 뒤뜰 깨끗이 씻은 장독 수레기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날이 많아졌다. 시조모는 불공을 들여보라며 공찬헌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태기가 없었다.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 집안 분위기가 생기가 없고 우겁게 가라앉았다. 경희도 답답했던지 찬욱에게 미안하다며 동경에 얼마 동안 다녀오고 싶다고 말해 그렇게 하라고 짐을 챙겨주었다. 시모도 남원 막내딸 집에 가 있었다. 그 큰 집에 90이 넘은 시조모와 찬욱만이 남게 돼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5월 중순 어느 날 찬욱이 새벽잠을 자다가 신령스러운 꿈을 꾸었다. 신불의 계시가 있다고 믿어지는 영몽이었다. 어디서 왔는지 금빛 찬란한 용이 나타나 자기 등에 타라고 해서 그래도 했더니 찬욱을 등에 태우고 헐헐 날아다니는 꿈이었다. 찬욱은 시조모와 시모의 소원으로 그렇게 신령이 현몽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틀이 지나 시조모가 소망한 대로 불공을 드리기 위해 길을 나섰다. 토요일 오후였다. 불공 드리러 가는 절에 가려면 금굴을 거쳐야 했다. 모처럼 탄 버스의 차창밖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발락이며 푸르러가는 계절의 변조를 보면서 찬욱의 울적한 마음이 한결 싱그러워졌다. 버스가 한참 달려 교사 시절 정승철과 함께 방문했던 순덕이 집이 있는 마을을 지나쳤다. 불현듯이 교사 시절이 머리 가득히 떠올라 눈앞을 스쳤다. 정승철은 건강하게 지내는지, 테라다 교장 뒷소식은 있는지, 순덕이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담임했던 1학년 아이들은 생각할수록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특히 정승철이 보고 싶었다. 2년 전 학교를 그만둔 후 결혼하기 전에 전주 우체국 앞거리에서 우연히 한번 만나기는 했으나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진 적이 있었다. 찬욱은 승철을 만나보기 위해 금구에서 내렸다. 토요일 오후 교정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을 뿐 한적했다. 한 아이가 정승철 선생이 아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일러주었다. 찬욱은 정승철의 자취집을 찾아갔다. 승철에게 가지고 있었던 꺼지지 않은 연무의 정이 되살아나 찬욱의 발길을 불공 드리러 가는 길에서 승철의 자취집으로 돌리게 한 것이다. 마침 승철이 집에 있었다. 승철은 깜짝 놀라며 반겼다. 마치 옛날 연인을 다시 만난 듯, 절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듯 승철은 스스럼이 없었다. 정감이 넘치게 말했다. 서로 속을 알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고민했던 사이가 상당 기간 공백을 거쳐 더욱 친밀해진 것일까. 부드럽고 화창한 바람과 햇볕 속에 새잎과 새꽃이 피어나는 학교 앞산 소나무 숲을 둘이서 거닐었다. 소나무 향을 듬뿍 마셨다. 폐부와 전신이 청신해지는 기분이었다. 승철은 멀리 걷고 싶었다. 승철은 자기가 지어 찬욱에게 주려 했던 시, 꽃신이 떠올랐다. 별들이 오가는 저 하늘길을 둘이서 멀리 걸어갑니다. 꽃신을 가슴에 안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진 듯 승철은 고무되고 환희에 벅차 있었다. 찬욱은 테라다 교장이 전부된 학교에서 1년 있다가 역시 학무당국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 군산 어느 일본인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노다는 승진해 다른 학교로 갔고 순덕이는 지금 6학년 재학 중이라는 소식 등을 들었다. 승철은 2, 3년 전과 비교해 지금 일제의 탄압과 협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거세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위 황국 신민이니 내선일체니 슬로건을 내걸고 관원을 동원,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있어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개명 시한이 오는 8월까지입니다. 3개월 안에 개명하지 않으면 학교를 떠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찬욱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딱했다.
침묵이 흘렀다. 찬욱이 화제를 돌려 다소 엉뚱하지만 그 용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기쁜 소식을 들은 듯 승철이 바로 말을 받았다. 정말로 상서로운 꿈입니다. 경사가 있을 모양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해몽하는 승철의 얼굴빛이 다시 밝아졌다. 산등성이를 따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소나무 숲길이 끝나면 해발 488m의 구성산 산봉우리가 보이고 거기서부터는 잡목숲이다. 잡목숲길은 계곡으로 내려가도록 연결돼 있다. 소나무 숲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지만 잡목숲길은 한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솔길이다. 두 사람은 계곡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승철이 앞장섰다. 비탈이 심한 데서는 승철이 손을 내밀었고 찬욱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러나 길의 마지막에 이르러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찬욱을 승철이 껴안으려 했지만 찬욱은 몸을 돌렸다. 언짢아 하거나 수줍어하지는 않았다. 실루구이 나뭇가지들이 투영된 계곡물은 머리가 차가워지도록 맑았다. 순백색, 다몽색, 회색, 화강암 조약돌들이 물속에서 구슬처럼 광택을 내고 있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수량이 많아진 계곡물은 하얀 포마를 뿌리며 콸콸 흘러내렸다. 호반새들이 삐오 울어 계곡의 깊은 정적을 깨곤 했다. 승철이 먼저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에 발을 담갔다. 가재를 잡기 시작했다. 찬욱이 바로 뒤따랐다. 돌을 뒤칠 때마다 크고 작은 가재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재빨리 달아나는 것을 보고 찬욱은 신기해했다. 이들 앙증스런 생명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찬욱은 새삼 삼라만상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 승철이 물장난을 걸었다. 가재잡이에 열중하고 있는 찬욱의 얼굴에 한 움큼 물을 뿌렸다. 찬욱의 연꽃빛 얼굴에 떨어진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보다 더 아름다웠다. 반격에 나선 찬욱은 승철이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승철의 위아래 옷들이 반쯤 젖도록 물을 뿌려댔다. 승철을 쫓아다니는 찬욱의 하얀 장단지가 투명한 물속에서 더욱 희게 보였다. 승철은 어린애처럼 웃으며 도망 다녔다. 승철이 물에 젖은 모습을 보고 찬욱은 파한대소했다.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순수한 첫사랑을 느낀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해 보였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구성산 서쪽 등성이를 넘어갔다. 계곡에는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개울가에 나란히 앉아 현재명 선생을 모셨던 음악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찬욱이 나직이 그 집 앞을 불렀다. 다음에는 승철이 이어받아 번갈아 노래 부르기를 몇 차례 했다. 어떤 가곡은 합창했다. 노래가 끝나자 계곡물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때 갑자기 뒤쪽 덤불숲에서 노루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찬욱 옆을 바싹 스치면서 개울을 건너뛰어 저쪽 숲속으로 사라졌다. 찬욱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기도 모르게 승철이 가슴 안으로 몸을 파묻었다. 몸을 다시 빼려고 했을 때 승철이 팔이 찬욱의 몸을 꼼짝 못하게 껴안았다. 승철이 입술이 뜨겁게 찬욱의 입술을 엄습했다. 눕혀있는 찬욱의 얼굴 위로 이목구비가 굵고 뚜렷한 승철의 얼굴이 숨막히게 다가서 찬욱의 시야를 가렸다. 찬욱은 눈을 감았다. 찬욱은 심신을 승철에게 맡겼다. 하늘의 샛별이 떠 반짝였다. 정승철 교장이 별세한 지 2년 가까이 흘렀다. 하루는 어머니 최찬욱이 아들 한대희를 조용히 불렀다. 넓은 아파트에는 모자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나고 없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곱게 차려입었다. 아들이 어머니 미수 때 해드린 옥색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96세의 극 노인이지만 아직도 살결에 주름이 졌고 치맥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기품이 있었다. 임서방 댁이 해준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만 못하구나. 요즘 입맛이 없네. 임서방 댁은 한대희의 누이 동생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어 올케가 여행 간 사이 아침 저녁으로 들러 친정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리고 있었다.
임서방 댁도 음식을 잘하는데요. 밥맛이 없으셔도 일부러라도 많이 잡수세요. 한대인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됐다. 한 의원, 어머니가 어조를 바꾸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에는 아들이라도 존칭을 쓰곤 했다. 한대인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어머니가 저런 차림새로 존칭을 쓰며 무겁게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한대인은 유언 같은 말씀을 하려고 하나 그런 예감이 들었다.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당부할 게 있어서 꼭 그렇게 지켜주어야 해. 예감대로 유언을 말씀하실 모양이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대인은 긴장됐다. 내가 항상 말한 대로 인덕을 가지고 집안을 다스려야 해. 덕불고라고 하지.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하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해. 오늘은 평소에 말씀하시던 덕문에서 살면 궁궐에서 사는 건 못지않게 복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만석군 못지않게 부자다라는 비유는 안 하셨지만 덕성과 신의, 이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온 가훈이었다. 한대희도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정욱이 내에도 잘 가르치고 정욱은 한대희의 아들로 중앙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다. 예, 어머니 손자가 아들보다 더 반듯합니다. 마음을 놓으세요. 한대희는 어머니가 저렇게 강조하시는 인의를 유언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말할 것을 미리 정리한 듯 차분하게 당부를 이어나갔다. 내가 죽거들랑. 다소 긴장의 끈을 풀었던 한대희가 다시 귀를 세웠다. 내가 죽거들랑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해주어. 수목장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더라고.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지요.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데요. 싫다. 정읍 선사는 멀고 너와 정욱이가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데 수목장으로 해주어.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안도하는 듯 긴 숨을 쉬고는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한참 쳐다보았다. 다음 말을 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한의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듣고 어미를 너무 탓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저승으로 갈 마당에 지금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을 너에게만 털어놓으니 한의원은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한대희는 신경이 곤두섰다. 아버지와의 비밀, 정교장 선생과의 로맨스, 숨겨놓은 재산,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러나 침착하게 어머니의 비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안면과 입가 근육이 실룩거리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머뭇머뭇하다가 결심한 듯 입술에 힘을 준 뒤 말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교장선생의 핏줄이다. 한씨가 아니고 정가다. 잇? 한대희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쉿. 어머니는 아들의 외마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입을 다물라고 둘째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한대희는 청천벽력 같은 이 폭탄 선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혀버렸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에 머리가 한동안 띵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전부였다. 아들이 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만 짓고 있을 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묻어버려도 될 일을 내가 괜히 입 밖에 내 너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내가 망령이 든 게지. 한대희는 연신 한숨을 짓고 있는 어머니의 침울해진 노안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죄스럽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희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다. 어머니는 과거사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교장선생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원이 이 어미를 이해해주면 고맙겠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들은 어머니의 지난 날들에 대한 이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처음 알고 난 다음의 충격, 이런 것들이 함께 북받쳐 흐느꼈다.
그러지 말래도. 어머니가 달랬다. 얼마 후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 혼자 알고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평정을 되찾은 후 모자는 대화를 계속했다. 한대의 이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사실을 생전에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지. 내 아버지 너 12살 때 세상을 뜨신 다음에는 나 혼자 큰 집 살림 꾸려 나가고 너희 남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그러다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내가 고등고시 합격한 직후 어머니가 울먹여 말이 또 끊어졌다가 잠시 후 계속됐다. 합격한 직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교장 선생을 20여 년 만에 만나 대희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털어놓았지. 이 사실을 둘이서만 알고 있기로 약속하고 그 양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다. 교장 선생이 왜 대희에게 친족과 같이 혈육같이 대해주었는지, 내가 죽으면 한의원과 한의원 어머님께 꼭 알려라고 유언처럼 말했는지. 어머니, 그러면 임서방 댁도 교장 선생님 혈육인가요? 아니다. 걔는 한가다. 너를 낳고 8년이 지나 우연찮게 임신해서 걔를 낳았지. 조물주의 조화란 정말 모를 일이더라. 정말 모를 일이야. 그런데 씨가 같은 남매보다 배가 같은 남매가 더 낫지 않으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머니의 이 말에 대희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 내가 한가면 어떻고 정가면 어떠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임서방 댁이 한가면 어떻고 정가면 어떠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같은 자식인데. 한대희는 모든 일을 대범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가슴이 후련했다. 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지 2달이 지났다. 어머니는 입맛이 통 없다며 식사를 거의 못하고 기운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안사람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 갔을 때였다. 한대희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개려고 하다가 요 밑에 놓여있는 한 통의 빛바랜 편지를 발견했다. 정승철 교장이 어머니 희수를 축하하는 편지였다. 처음에 희수 축하 인사말로 시작된 편지는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젊은 시절이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닌 오묘한 인연의 끈으로 엮어진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일제시대를 꿋꿋하게 버텨온 힘의 원천도 어머니에게서 느낀 첫사랑에 있었다고 수레했다. 18살 때 피렌체 거리에서 만난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전주에서 만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어머니 말대로 교장 선생은 글재주가 있었다. 노래도 잘 부르고 풍금 연주도 수준급이었다. 다재다능했다. 대희는 교장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새로워졌다.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다. 최 여사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철학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증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사람의 정신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영혼도 사라진다고 봐야겠지요. 철학 쪽에서는 저 그리스의 플라톤 이래 영혼 불멸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흡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종교편에 서 있습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땅에 묻히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하늘에 살아있다고. 설사 과학이 사실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현생 삶의 가치와 행복, 죽은 다음의 축복을 기도하고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당연히 영혼 불멸이라고 믿어야겠지요.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한결 순화될 수 있고 숭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여사, 저는 우리들이 사랑을 불멸의 것으로 승화시키려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저승으로 간 다음에도 그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여생을 고결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고 저 세상에 가서도 천상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신 최 여사에게 다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3월 11일 정승철 올림. 한대인은 감격해 눈물이 글썽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소원하셨던 대로 전주에서 가까운 데 수목장으로 모셨다. 한대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 문안을 드렸다. 구름과 비소 화합물로 방부 처리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에 교장 선생님의 편지를 담아 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나란히 묻었다. 두 분의 사랑이 영원히 불멸하기를 기원하면서 해가 바뀌었다. 시끄러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이 임박했다고 언론이 연일 보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대인은 아들 정욱이 장관 후보로 내정됐다는 TV 뉴스를 들었다. 뛸 듯이 기뻤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다. 어머니 손자가 장관 후보로 내정됐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으세요. 이제 저 혼자만이 아는 이야기, 제가 그 비밀을 영원히 지킬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대인은 어머니와 두 분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즐거울 수 없었다. 톨스토이는 그의 친구이며 저명한 법률가인 코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명작 부활을 썼다. 이 단편은 아일랜드를 함께 여행하면서 내 친구 정평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재로 쓴 소품임을 밝힌다. 정평에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 졸작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23일